근본 없는 핏줄이 이 집안에 뿌리를 내리려 하다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6개월 전 서울 종로구 작은 꽃집 앞.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설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26살 이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뜨개질을 하며 장미꽃 줄기를 정리하던 이설의 손끝에서 붉은 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또 비가 오네. 이설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꽃집 문이 열리자 빗물에 젖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서며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이설이 고개를 들자 깊고 진한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비를 피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설이 수건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계세요. 민준이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닦으며 꽃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 사이에서 이설의 맑은 미소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민준이 장미꽃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알바를 하고 있어요. 꽃을 좋아하거든요. 이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이설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새끼손가락에 작은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민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 점이 참 특별하네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설이 새끼손가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거예요. 별처럼 생겼다고 친구들이 놀리곤 했죠. 별이라 예쁜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자 민준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꽃집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민준이 이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퇴근하실 때까지 비가 그치지 않으면 제 우산을 쓰세요. 민준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설이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혼자 비 맞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민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이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약속대로 꽃집 앞에서 이설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우산을 쓰고 걸으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민준이라고 해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민준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설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이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설의 밝은 미소를 보니 오히려 존경스러웠습니다. 혼자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설의 원룸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 우산을 이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언제 돌려드려야 할지. 이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또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설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네, 좋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매일 꽃집을 찾아왔고 이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펼치고 앉은 두 사람. 민준이 이설의 새끼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 별 하나로 평생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이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평생 말이에요. 민준이 진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껏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녀에게 민준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이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석 달 후 태성그룹 회장실. 박 여사가 비서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준이가 만나는 여자 신상을 다 조사했나?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여사님. 이설이라는 여자는 보육원 출신으로 현재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보육원이라고? 근본도 없는 게 감히 우리 민준이에게? 민준 도련님께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박 여사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 가문에 그런 잡초가 뿌리를 내리게 둘 수는 없어.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들어서자 박 여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앉아봐. 박 여사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가 요즘 만나는 여자 있다며? 박 여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보육원 출신의 꽃집 아르바이트생이라며? 박 여사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민준아, 정신 차려라.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봐.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설과 결혼할 생각입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넌 태성그룹도 가족도 모두 포기하겠다는 거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완고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그 여자가 과연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꾸나. 박 여사가 섬뜩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이설이 민준의 넥타이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민준이 이설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석 달 후 이설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이야. 정말 우리 아이가 생겼어. 민준이 이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이설이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박 여사에게 전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박 여사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민준이와 그 여자 둘 다. 당일 오후 태성가 저택. 이설이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궁궐 같은 저택의 위압감에 이설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신했다며? 박 여사가 이설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본 없는 핏줄이 이 집안에 뿌리를 내리려 하다니. 박 여사가 독설을 뱉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이 박 여사 앞으로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네가 정말 이 집안을 망치고 싶구나. 이설이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여사의 시선이 이설의 배 위에 머물렀을 때
이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이설은 제 아내이고 뱃속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 근본 없는 핏줄을 자식이라고? 박 여사가 냉소했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의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회사에 간 사이 박 여사는 이설을 저택으로 불러 무거운 짐을 나르게 했습니다. 이것들 다 2층으로 옮겨놔. 박 여사가 무거운 상자들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 중이라. 이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이 면제부냐? 이 집안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 박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설이 상자를 들어 올리려 하자 배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한 달 후 이설이 화장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에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이설이 울부짖으며 민준을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잃으셨습니다. 민준이 벽에 머리를 박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설을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 어차피 태어나면 안 될 아이였어. 박 여사가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이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분노로 떨며 박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민준이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현실을 봐라, 민준아. 이 모든 게 징조야. 박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찬찬히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이설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이설이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이설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설아. 우리 다시 노력해보자. 하지만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여사가 이설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설아, 앉아봐. 박 여사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이설이 조심스럽게 앉자 박 여사가 찻잔을 밀었습니다. 차 마셔. 박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설이 찻잔을 들며 박 여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너도 이제 알 거 아니냐? 이 집안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박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지? 박 여사가 이설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끝까지 버티면 민준이는 이 집안에서 쫓겨날 거야. 알거지가 되는 거지. 박 여사의 목소리에 독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설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사 경영권도 재산도 모두 잃을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 박 여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의 앞길을 막는 건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똑똑하네. 이혼해. 깨끗하게. 그날 밤 이설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설이 민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민준 씨. 정말 미안해. 이설이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집에 와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보보, 어디 아픈 곳 있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이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설은 핸드백에 콘돔을 넣어뒀습니다. 민준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일부러 열어둔 채로 말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준이 현관에서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이설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콘돔을 들고 물었습니다. 왜? 그거 있으면 안 돼? 이설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너, 혹시 다른 남자가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설이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답 없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박 여사가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옷차림이 허름한 불량배가 박 여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여자가 오면 옷만 벗기고 있으면 돼. 박 여사가 봉투를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죽이거나 해치면 안 됩니다. 불량배가 물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냥 같이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이설을 다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냐? 박 여사가 차가운 눈으로 이설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힐튼 호텔 1205호로 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박 여사가 호텔 키카드를 이설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그건. 이설이 거부하려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안 하면 민준이는 정말 거지가 된다.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설이 호텔 로비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1205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의를 벗은 남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 남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설이 의자에 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더럽혀지는 선택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정확한 시간에 민준을 보낸 것입니다. 이설이 절망에 빠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의를 벗은 남자와 함께 있는 이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설이 눈을 감았습니다. 설명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이설에게 다가와 뺨을 때렸습니다. 공기조차 더럽다. 민준이 독설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설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더러워진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석 달 후 이혼 재판장. 민준이 이설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 등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설이 재판장 벤치에 홀로 앉아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영영 멀어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민준과 장혜리의 결혼식. 화려한 웨딩홀에서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서 민준은 혜리와 각방을 썼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이설의 이름을 부르며 깼습니다. 이설아, 미안해. 민준이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서 혜리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전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서울 강남구 태성그룹 본사. 민준이 회장실에서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삼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또 못 잤구나. 민준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10년째 계속되는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민주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냥 진행해. 민준이 정장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보고하는 동안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혀오자 민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임원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쉬겠다. 민준이 일어서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공황 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설아, 미안해. 민준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설의 이름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을 혜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을 쓰는 지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또 못 잤어? 혜리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상관마. 민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이라도 가봐.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혜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혜리를 한번 바라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약을 늘려도 효과가 없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환경을 바꿔보시죠.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일주일간 모든 일정을 취소해라. 조용한 곳으로 가겠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산이 좋겠군. 조용한 절이라도 있는 곳으로.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 경기도 깊은 산속 청수암. 민준이 혼자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이 그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이 든 스님이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머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민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오신 것 같군요.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작은 요사체에 짐을 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조용하고 좋네. 민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는 비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잿빛 승복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비구니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설. 민준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비구니가 민준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본명은 묘진입니다. 이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새끼손가락의 작은 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설이구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주님, 저를 아십니까? 이설이 담담하게 반문했습니다. 민준이 한 발 더 다가서려 했지만 이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속세의 일을 벌인 몸입니다. 이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상간남과 잘 살 줄 알았던 이설이 승복을 입고 있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설이 빗자루를 다시 들며 대답했습니다. 이설의 눈동자에 고요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차갑게 민준을 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설아. 민준이 다시 불렀지만 이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설이 비구니가 된 이유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 상간남과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민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법당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 사이로 이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법당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설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이설의 기도 소리가 민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원망하는 기도가 아닌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상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설이 절에 있을까? 분명 다른 남자와. 민준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민준이 10년 전 일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무 정확하게 호텔방 번호를 알고 계셨지. 민준이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설이 굳이 증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남겨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핸드백에 콘돔을 넣어두고 마치 일부러 들키려고 한 것 같았어. 민준이 무언가 깨달은 듯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10년 전 우리 집에서 일했던 전 비서실장 연락처를 찾아봐. 현재 퇴직하셨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 퇴직한 비서실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연립주택에서 홀로 사는 60대 남자였습니다. 도련님, 아니 회장님? 전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준이 찻잔을 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일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전 아내 이설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민준이 예리하게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당신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비서실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저하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뭘 미안하다는 겁니까?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박 여사님께서 모든 걸 꾸미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산도, 호텔 사건도 모두 박 여사님의 지시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민준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설 씨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며 비서실장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10년간 원망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당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이설아, 내가 뭘 한 거야? 민준이 참담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차를 몰고 한강가에 섰습니다. 10년 전 이설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손에 침을 뱉었어. 내가 그랬어.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에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대상은 이설이 아닌 자신을 속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쓴 수법 그대로 똑같이 돌려줘야겠어. 민준이 이를 악물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 민준이 회장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똑같이 갚아줄 거야. 똑같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책상 위 메모지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자식보다 돈이 우선인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길은 돈을 뺏는 건데 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발각되는 걸로. 그럼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으니까 전 재산의 절반이 위자료로 나가겠군. 민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해리와 어머니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호텔에 불러야겠어. 민준이 펜을 돌리며 고민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가상번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해리에게는 문자로 의심하게 만들고 민준이 예약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힐튼 호텔 1205호에서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수연. 민준이 문자 발송을 금요일 오후 6시로 예약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돈 문제로 접근해야지. 민준이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과 호텔에서 만날 거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려. 민준이 지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100억 규모 기부 계약이라고 해. 회사 돈으로 말이야.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자 한 명을 구해야 해. 민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 대학 연극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기만 하면 됩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1시간 후 20대 여학생이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1시간만 있어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민준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여학생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냥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위험한 일은 절대 아니에요. 민준이 진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해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오랜만에 해리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웬일로? 해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리가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TV에 집중했습니다. 10년 만에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준이 일어서며 핸드폰을 소파에 일부러 두고 갔습니다. 민준이 화장실에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곧 문자가 올 거야. 해리가 보게 될 테고. 민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딩동.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해리가 고개를 돌려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힐튼 호텔 1205호에서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수연. 해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해리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보고 있어? 민준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집어들며 해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내일 저녁에 늦을 것 같아. 민준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여사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100억 기부가 무슨 소리야?
박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과 계약을 맺을 예정이에요. 민준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구나. 그 돈이면 사업 확장할 수 있는 거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호텔이야? 내가 직접 가서 맡겠어. 박 여사가 화를 냈습니다. 민준이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힐튼 호텔 1205호에서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박 여사가 달력을 보며 금요일 저녁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가서 계약을 취소시키겠어. 박 여사가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준이 호텔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1205호 방에서 고용한 여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여학생이 불안해했습니다. 네, 1시간만 있다가 가시면 돼요. 민준이 안심시켰습니다. 민준이 시계를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7시가 되면 박 여사와 해리가 동시에 나타날 거야. 민준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설에게 했던 그 잔인함을 이제 어머니가 똑같이 당해보는 거야. 민준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7시 5분 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해리가 혼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해리가 침대에 앉은 여학생과 민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기부계약 어디?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이설이 지었던 그 슬픈 미소를 똑같이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해리 씨 오셨군요.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와 해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왔는데 같은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민준 씨, 이게 뭐예요? 해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민준이 냉소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와 재산 분할 합의서였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성그룹 경영권도 포기하겠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보고는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에게 똑같이 하셨잖아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차라리 돈이라도 받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하겠습니다. 해리가 펜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해리의 손목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안 돼. 그럼 우리 가문이 어떻게 돼?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 뿐입니다. 민준이 10년 전 이설의 표정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여학생이 상황이 이상해지자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해리가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이설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어.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재산을 정리한 민준이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직도 저택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박 여사가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오열했습니다. 아들마저 잃은 채 권력과 재산도 모두 사라진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민주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다시 청수함으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이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수함 및 작은 오두막에서
민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전날 밤 산 아래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마치고 짐 하나 없이 들어선 방이었습니다. 민준이 낡은 이불을 펼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회장실 가죽 소파보다 훨씬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창밖 산그림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스님의 예불 소리에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마당으로 나와 이설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이설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설이 잠깐 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시주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이설이 사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민준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설이 빗자루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서툴게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옥탑방 마당에서 이설과 함께 꽃을 심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흙을 만졌었지. 민준이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설이 민준의 표정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차가웠던 10년 전과 달리 순수한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낙엽이 더 있어요. 민준이 구석진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당 정리를 마치자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일손이 늘어서 좋군요.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했던 모든 일들을 직접 하니까 이렇게 뿌듯하구나. 민준이 땀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 이설이 민준이 패놓은 장작을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설이 고맙다는 듯 말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이설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오두막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태성그룹 주가 폭락과 경영진 교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 여사와 장혜리 씨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민준이 리모컨을 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탑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속이 후련해. 민준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분노가 아닌 진정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마당을 쓸던 중 이설이 낡은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시주님 것 같아서요. 이설이 노트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노트를 펼쳐보니 10년 전 이설이 적었던 가계부였습니다. 민준 씨 넥타이 세탁비 3,000원, 민준 씨 좋아하는 빵 5,000원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설아,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설이 민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10년 전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제야 남편이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시주님을 사랑했어요. 이설이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이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자 10년의 오해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공양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이 법당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이설이 직접 지은 보리밥과 나물 반찬이 소반 위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은 지 얼마 만인지 민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설이 민준의 그릇에 밥을 덜어주었습니다. 10년 전 신혼 때처럼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감동했습니다. 호텔 정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이런 밥이 진짜 밥이구나. 민준이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식사하는 동안 산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놓쳤던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이 설립한 재단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비서가 전화로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이 기부하신 돈으로 10년 전 박 여사 때문에 피해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말해봐. 민준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강제 철거로 터전을 잃은 어르신들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부당 해고된 직원들 재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보람 있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아닌 진짜 존경을 받는 기분이야. 민준이 뿌듯해했습니다. 이설이 민준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기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이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잃고 나서야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됐어.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설이 차를 우려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찻잔을 받으며 이설의 손가락 끝을 살짝 스쳤습니다. 새끼손가락점이 여전하네. 민준이 그리운 듯 말했습니다. 네, 여전해요. 이설이 부끄러워하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이설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10년 전 한강에서 했던 그 약속의 손짓이었습니다. 다시 당신의 별을 찾았어.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이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시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민준이 이설이 차려준 저녁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보리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어떤 만찬보다 소중했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이 내 인생 최고의 성찬이야. 민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밥인데. 이설이 겸손해했습니다.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차려준 밥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야. 민준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값비싼 음식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는 게 뭔지 알겠어. 민준이 밥그릇을 비우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두 사람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10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해리가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수십억 원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후였습니다. 부인, 정말 가시는 겁니까? 오랫동안 해리를 모셨던 가정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좋을 게 없어. 새 출발하는 거야. 해리가 차창을 내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가정부가 손을 흔들었지만 해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가 저택. 박 여사가 거실에서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회사를 떠나면서 모든 자금줄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 여사가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벨이 울리자 박 여사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검정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시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소환장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가 종이를 받아들고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준이 재단을 통해 그동안의 비리를 모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출석해야 합니까?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권력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 나를 고발했다고?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에서 박 여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아들의 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 여사가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질문했습니다. 10년 전 이설 씨에 대한 유산 방조와 불륜 조작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검사가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온 박 여사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박 여사가 무기력하게 물었습니다. 최소 5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택 앞에 은행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채 때문에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공문서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통보하고 돌아섰습니다. 박 여사가 저택 안으로 들어가니 가정부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저희도 이제 그만. 가정부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 여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여사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부려왔던 하인 한 명 없는 쓸쓸한 처지였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과 김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라면을 끓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박 여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설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이설에게 돌렸습니다. 이설만 없었다면 민준이가 나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박 여사가 벽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 여사의 정신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밤낮으로 이설을 원망하며 복수를 꿈꿨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돈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마지막 한 번만 그 여자를 혼내주겠어. 박 여사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박 여사가 예전에 썼던 불량배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수암이라는 절에 가서 묘진이라는 비구니를 혼내줘.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얼마 주실 건가요? 불량배가 돈부터 물었습니다. 1,000만 원 줄게. 죽이지만 말고 혼만 내줘. 박 여사가 마지막 돈을 걸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청수암 마당. 이설이 평소와 같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멀리서 장작을 패며 이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산길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올라왔습니다. 스님들이 이상하다는 듯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박 여사와 불량배 3명이 내렸습니다. 박 여사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초라했습니다. 묘진이 어디 있어? 박 여사가 마당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스님들이 당황하며 박 여사를 말렸습니다. 여기는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주지 스님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닥치라고. 묘진 그 여자 당장 나와. 박 여사가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설이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가 이설의 승복깃을 움켜잡았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 아들을 뺏어간 건 내 때문이라고. 박 여사가 이설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불량배들이 스님들을 밀쳐내며 박 여사를 도왔습니다. 평화롭던 산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곳은 수행하는 곳이에요. 스님이 박 여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이설의 승복 소매를 찢었습니다. 이 옷 벗어. 가짜죽 노릇 그만해. 박 여사가 발악했습니다. 이설이 뒤로 물러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준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맨발로 뛰어와서 박 여사와 이설 사이에 섰습니다. 박 여사가 아들을 보고는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설에게서 손 떼세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적으로 돌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도 그 여자 편이구나.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죽여야 할 건 바로 접니다. 민준이 이설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마저 잃었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안 돼. 안 돼. 박 여사가 머리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박 여사가 가슴을 움켜쥐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 민준이 박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불량배들이 당황하며 도망갔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민준이 스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박 여사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민준이 함께 따라가려 했지만 이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가보세요. 이설이 박 여사를 걱정하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여전히 걱정하는 이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네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만 보이는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아, 어디 갔니? 박 여사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와서 물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분은 수속만 마치고 가셨어요. 간병인이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청소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설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이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정됐어.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서. 민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할 만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의 악연이
산사의 흙바닥에서 비극적인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쓰러진 지 일주일 후 검찰청에서 기소장이 발표됐습니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총 15개 혐의였습니다. 피고인 박현숙은 10년 전 며느리 이설의 유산을 고의로 방조하고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법정에서 박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부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답변하십시오. 판사가 박 여사에게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의뢰인이 현재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에 앉은 민준이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여인의 말로였습니다. 정신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틀 후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우울증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법원이 박 여사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으며 나머지 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민준이 요양원 면회실에서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은 박 여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지만 민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식이 또 떨어졌어. 박 여사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돈과 주식 생각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팔아야 해. 빨리 팔아. 박 여사가 손으로 허공에 뭔가를 그리며 혼잣말했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와서 박 여사를 달랬습니다. 할머니,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준이 요양원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탐욕의 끝이 이토록 처참한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준이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해리가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샀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배웅 나온 친구가 아쉬워했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좋을 게 없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해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리가 탑승구를 향해 걸으며 뒤돌아봤습니다. 10년간 살았던 나라였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해리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해리는 창밖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 그리고 모든 악연이 저 아래 남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청수함 민준이 이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법당 마당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설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설이 조용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승복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10년 전 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어. 민준이 자신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이설이 민준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공기조차 더럽다고 했어. 내가 그랬어. 민준이 피를 토하듯 참회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도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어머니 편에 서서 너를 의심했어. 민준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설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주님, 이설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죽을 때까지 너 곁에서 속죄하게 해줘. 제발. 민준이 이설의 발끝에 이마를 대며 애원했습니다. 이설이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석양빛이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시주님도 속았던 거예요. 시주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설이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믿지 못한 거야. 진짜 사랑했다면 끝까지 믿었어야 했어. 민준이 자책했습니다. 이설이 민준의 손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칠어진 민준의 손에 자신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이설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주님이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오신 걸 보니까. 이설이 말을 이었습니다. 뭘 보니까?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그 순수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옥탑방에서 꽃을 심던 그때의 민준 씨가 돌아왔어요. 이설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이설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설이 민준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포겠습니다. 10년 전 한강에서 했던 그 약속의 손짓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를 그만 놓아줍시다. 이설이 해탈의 용서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말뜻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아파하는 대신 진정으로 놓아주자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망도 죄책감도 모두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설이 따뜻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박혔던 가시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원망과 죄책감이 노을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오두막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수면제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이상해. 가슴이 이렇게 편할 수가. 민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민준이 꿈을 꿨습니다. 10년 전 이설과 함께 꽃을 심던 그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민준은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불면증이 이설의 용서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 민준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잤구나. 10년 만에. 민준이 창밖 새벽 하늘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민준이 마당으로 나가니 이설이 이미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설이 빗자루를 멈추고 인사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잠들었어요. 고마워요. 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설도 민준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네요. 이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모든 게 새로워 보여요. 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설이 빗자루를 털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네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산사의 아침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준과 이설이 종소리를 들으며 마주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10년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화해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가죽 의자보다 이 나무 툇마루가 훨씬 편해요. 민준이 평상에 앉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어디든 편한 법이에요. 이설이 민준 옆에 앉으며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민준이 이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간다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민준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산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봄 요양원 면회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박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은 박 여사는 여전히 허공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2만 원의 사고. LG는 팔아야 해. 박 여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박 여사 앞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 차트에 몰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가 잠깐 민준을 바라봤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야? 주식하는 사람이야? 박 여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돈 생각만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세요. 나는 바빠요. 박 여사가 다시 허공에 집중했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면서 박 여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민준이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의사가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악화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의 허망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어머니의 말로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민준이 차에서 해리의 소식을 담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캐나다에서 보낸 근황 편지였습니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해리의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리도 각자의 길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손님들이 친절해서 외롭지 않답니다. 편지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갈등 해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리도 행복하게 살아가는군. 다행이야. 민준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수함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꽃집에 들렀습니다. 10년 전 이설이 일했던 그 꽃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신 한 켤레 주문하고 싶은데요. 민준이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꽃신이요? 특별한 날인가요? 꽃집 사장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추모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말이에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작은 꽃신을 만들어 포장해줬습니다. 청수함에 도착한 민준이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설이 평상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민준이 이설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이 옷이에요. 절에 오는 신도분 손자 거예요. 이설이 작은 저고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정성스러운 바느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다른 아이를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네요.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설이 바늘을 멈추고 시간의 흐름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꽃집에서 가져온 꽃신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만들었어요. 민준이 작은 꽃신을 이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잃은 아이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민준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예뻐요. 준호가 좋아할 거예요. 이설이 꽃신을 받으며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라고 이름 지었었구나. 민준이 처음 듣는 아이 이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서 이름을 지었어요. 민준 씨의 준자를 써서요. 이설이 부끄럽게 고백했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함께 지어주지 못한 이름이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꽃신 두 켤레를 준비하자. 함께 말이야.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이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이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를 위한 꽃신을 공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설이 부처님 앞에 꽃신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빠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이설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민준도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아이지만 가슴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와서 미안해.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두 사람이 법당을 나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설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그래. 준호도 우리 마음을 알아줄 거야.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졌습니다. 시주님, 이설이 민준을 부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왜? 무슨 말이야? 민준이 이설을 바라봤습니다. 저 비군이 길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이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며 이설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스님과 상의해봤는데 이제 속세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세요. 이설이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설이 다시 평범한 여인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의미야? 민준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이설이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설이 부끄럽게 고백했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이설의 고백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함께 해줄 거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설이 승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여인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10년 전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설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민준이 앞날을 물었습니다. 재단 일을 도와드릴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이설이 의미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 함께 하자. 민준이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산사 및 오두막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은 낮에 밭을 일구고 이설은 재단 업무를 도왔습니다. 오늘 또 5가족이 도움을 받았대요. 이설이 업무 보고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구나. 민준이 뿌듯해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이 함께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사랑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민준이 감격했습니다. 저도요.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설이 동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이 강가에서 소풍을 즐겼습니다. 10년 전 한강에서 데이트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그때 네가 준 김밥 정말 맛있었어. 민준이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김밥 싸왔어요. 이설이 바구니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김밥 한 줄을 받아 먹으며 감격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맛이 그대로야. 정말 그대로. 민준이 행복해했습니다. 손맛은 변하지 않나 봐요. 이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이 강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물결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이설을 바라봤습니다. 이설아. 민준이 진지하게 부르며 이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자. 이번에는 정말 평생 함께하자.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이설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포겠습니다. 10년 전 한강에서 했던 그 약속의 재현이었습니다. 다시 당신의 별을 찾았다. 민준이 이설의 새끼손가락 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이 드디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시주님의 마음을 다시 찾았어요. 이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석양의 실루엣으로 드리워졌습니다. 10년의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강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함께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자연도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사랑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첫 별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이설이 민준을 위해 차를 우려줬습니다. 10년 만에 함께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다. 민준이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이설이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며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10년의 긴 터널을 지나온 두 사람이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